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4일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 하나 골랐고요. 그림에서 대문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한 1, 2년 안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2025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M10 부커라는 약간 경전차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좀 상세한 재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쭉 살펴보면서 저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왜 이걸 만들지 이렇게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림 속에 있는 것이 그 M10 부크라는 건데, 부크는 뭐 사람 이름을 딴 것 같습니다. 옛날 병사의 이름을. 이게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이라고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죠.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건데 25년 초도 배치 126대가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나마 상세하게 보도가 있었어요. 그 외에 또 몇 가지 더 상세하게 된 자료가 있어서 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기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사실 중요해요. 이 하나하나가 그 어중간함의 그 이유가 다 되거든요. 자, 무게가 36톤에서 뭐 무장을 다 갖추면 42톤, 42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향후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지면은 42톤보다 무거워진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 K1 전차가 51톤, 52톤 그래요. 초기형이. 거기도 105mm 포죠. 엔진은 훨씬 강력하죠. 1200마력 정도 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MTU 디젤 엔진을 쓰기로 했어요. 독일제 800마력짜리.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엄청 기동력이 좋다. 절대 이렇지 않아요. 예. 다른 장갑차보다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톤당 마력수를 보면은. 그리고 무장은 105mm 강선포, 저반동포를 써요. 예. 여기서 저반동포에 대해서 나무 위키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반동포로 검색하시면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 위키에서 좋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저압, 고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고압이라는 것은 기존의 포를 고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작은 차체에서 발사를 하려면 가벼운 차체라고 해야 되겠죠. 가벼운 차체에서 발사를 하려다 보니까 반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예. 어른용 소총을 아이가 쏘는 셈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압포라는 것은 뭐 안에 탄약을 바꾸는 거예요. 탄약을 바꾸든지 아니면 장약을 바꾸든지 해서 충격을 줄이는 거예요. 밀리는 같더라도 그럼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예. 특히 뭐 관통력 같은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나겠죠. 그게 저압포고, 저반동포라는 것은 뭐냐? 똑같은 탄약을 써요. 위력도 똑같아요. 대신에 반동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반동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의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120mm 포를 쓰는 우리 K2 전차, 차기 전차는 1차적으로는 130mm 포를 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도 120과 130은 10mm밖에 직경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105mm하고 120mm 탄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105mm 국사포하고 155mm 국사포도 엄청나게 차이가 큰 거예요. 충격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그래서 K2 전차에서 K3로 가면서 130mm 된다고 했을 때 저반동 기술이 당연히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차체가 견디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도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처음에 쏘고 두 발 쏠 때 차체가 빨리 안정을 가져야 될 겨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기술들이 일반 포에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로 신경을 더 써서 반동을 더 줄였다. 기존 105mm 포에. 그런데 만약 주력 전차들이 지금도 105mm 포를 쓰고 있다면은 아마 이런 포를 쓰겠죠. 반동이 적용이 유리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력은 기존의 105mm 포랑 같다. 이게 아마 옛날에 M1 에이브람 전차 초기 105mm 포였잖아요. 그거랑 위력이 아마 비쌀 거예요. 그럼 즉 우리 K1 전차 포랑 위력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림짐작으로 똑같은 동일 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하나 여기서 눈이 가는 게 유기압 현수 장치라는 것을 눈이 가요. 제가 보기에. 이 왜 그런 거 하니? 이거 엔진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즉 장갑차 차체에다가 위에 포탑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포탄 무게 때문에 대부분 무게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 밑에는 그냥 장갑차예요. 방호력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예. 근데 왜 유기압 변수 장치냐? 이거는 이게 지금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뭐 여기저기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유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장갑차의 기본 뼈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는 그리핀 만드는 지점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에이젝스 물론 유명합니까? 병사들이 탔다가 멀미 나고 뭐 여기 뇌진탕까지 올 정도로 차체가 너무 이상했던 차였거든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 차체랑 기본적으로 같은 차체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게 된 겁니다. 차체의 기본 설계의 신뢰성이 지금 많이 타격을 입은 그런 차체예요. 예. 그게 지금 억지로 시장을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닌가, 이런 냄새가 좀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일단 유기압 변수 장치를 통해서 훨씬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승차감을. 그리고 기존의 AJX에서 문제가 됐던 거, 예, 그게 제일 먼저 뭐랄까 상품화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지금 다 적용되는 거예요. 뿌리는 같아요, AJX랑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드백이 호주에서 경쟁할 때도 독일 장갑차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장점이 있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승차감, 거기다가 고무궤도까지 썼었잖아요. 그 유기압 변수 장치 국산이고 우리 K2 전차에 들어가는 거고 뭐 장갑차에 들어가는 거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보다 승차감이 나은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유기압 변수 장치에 대한 눈이 가요. 일단 차체에 대해서 저 확신은 사실은 100%는 없습니다. 이 유기압 변수 장치 어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되겠구나. 일단 엔진도 신뢰성이 확보된 MTU 엔진. 근데 800마력이면 부족하다, 그렇게 재빠르지는 않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시장을 보고 무슨 어떤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작전 개념의 니체를 보고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볼게요. 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트라이커의 이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M1128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잘랐어요. 스트라이크 여단에는 안 간다 이거예요. 기존에 장갑 세력이 없는 기존 보병 사단에 뭐 장갑 세력이 없진 않겠죠. 그런 특수 목적의 사단, 그리고 공수 사단, 요것도 좀 애매해요. 옛날 쉐리던이라는 게 있었죠. 공수전차. 공수전차라는 말이 뭡니까? 특전단이 뛰어내릴 때, 강화를 할 때 탱크도 같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벼워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공수부대는 아무 화력이 없으니까 적지에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일부러 약간 시장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M1128에 쓰는 포랑 똑같은 포예요. 이것도 105mm 강선포거든요. 근데 이때는 자동 장전 시스템을 썼어요. 무인 포탑이에요. 근데 그 무인 포탑이 기술적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지금 모델이 낙마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말들은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무인 포탑 그들의 방식대로 쓰는 게 지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범으로 삼았다고 보여지는 프랑스의 또 전차의 자동 장전 시스템 오래됐어요. 그것도 이미 우리도 오래됐어요. 이미 K2 전차부터 썼으니까 몇 년 훨씬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미국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도전했다가 좀 무리가 있었네, 오바를 좀 했나 보네, 이해가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그래서 전차에도 쓰고 장갑차에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이 4명이 된 게 아니에요. M1 전차도 4명이거든요. 유사한, 뒤에 나오겠지만 유사한 러시아 체계는 3명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든다 그래도 3명으로 하겠죠. 자동 장전 장치 넣으니까. 예, 요즘 세상에 한 명의 병력이 적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합니까? 또한 피격을 당했을 때도 사망자 숫자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예, 자,
그런 부분이 있고 2%를 같이 썼다는 거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부대나 보병부대의 직사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M1 전차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옛날 쉐리던처럼 공수 전차가 아니거든요. 무게가 42톤이나 돼요. 앞으로 더 무거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개량은 지금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개량이 되게 되면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저 공수부대가 갈 때 같이 못 가요. 예. 왜 전차들도 이게 러시아군들 보면 이렇게 낙하산 매달아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럼 그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보병부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미국에서 보병부대만으로 기갑 세력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대 몇 개 안 되겠죠. 거기 쓰겠다는 거예요. 지역도 정걸, 산악, 시가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2톤의 무게의 이런 전차인데 일반적인 경전차보다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게 M1 에이브람스는 뭐 70톤이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 50톤대 우리 전차들 기준으로 봐서는 40몇 톤이나 50몇 톤이나 뭐 산악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산악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죠, 미군보다. 그 시가전? 글쎄.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보더라도 보병들이 이동할 때 대부분 장갑차에 타고 제일 앞에 서는 것은 주력 전차예요. 맷집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억지로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장을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글, 산악. 어차피 42톤의 무게로는 갈 수 없는 곳이 태반이에요. 시가전에 특별히 강하나? 장갑차 차체인데? 그렇다고 주력 전차처럼 맷집이 세서 뭐 몇 대 맞아도, RPG 몇 대 맞아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오중간한 거예요. 왜 그거 일을 만들었지? 아예 더 가볍게 만들어서 비행기를 수송할 수 있으면은 공수부대용이랑 딱 맞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러시아 케이스로.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상한 거죠, 이게. 예, 예. 자, 화력이란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죠. 그런데 브래들리 25mm 포니까 이거는 105mm 포인데, 자, 그러면 이게 무게가 42톤이나 나가는데 저반동 기술을 적용을 했으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사한 체계 18톤 체계에 125mm 포를 넣어요. 왜냐? 모르는 곳에 떨어져서 그냥 보병밖에 없는 세력들한테 화력 지원을 해줘요. 직사 화력 지원을. 그럼 상대방은 지금 미군도 더 이상 무슨 민병대하고 싸우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요. 중국군, 러시아군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과 레벨이 비슷한 수준. 그러면 저게 메인 주력 전차도 만날 수 있다. 거기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M10 부크의 사용 목적에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105mm 탄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다 120mm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리고 120mm 탄에는 여러 탄종이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한 탄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개발 중이죠. 이쪽 예전 같으면 대인탄, 뭐 고폭탄, 뭐 대전차탄, 뭐 여러 가지 탄종을 4-5개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그게 아주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120mm 탄에는 그게 있어요. 근데 105mm는 그게 없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탄을 갖고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M2 브래들리가 가야 되는데 그 25mm 탄보다는 훨씬 위력이 좋겠지만 저게 중국이나 러시아군의 최신 주력전차를 내가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미리 발견해서 일발의 선제 공격으로 타격을 해서 파괴를 시키려면 120mm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105mm를 했을까? 120mm를 하면 탄약도 효율적으로 쓰고 좋을 텐데, 물론 탄수가 좀 적어지는 건 있겠지만 통합탄을 쓰기 때문에 이 기존 작은 차체에 지금 한 30발에서 40발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거기 여러 탄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줄더라도 한 탄종으로 다 할 수 있는 120mm 탄을 넣는 게 낫죠, 여러모로. 예. 저게 주력전차랑 1대1 뭐 오케이 목장에 승부는 못하겠지만 매복해서 먼저 발견하고 공격했을 때는 확실히 제압할 수 있으려면 120mm 탄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전면에서. 그것도 자, 그렇다고 브래들리는 보병들까지 안전을 보장시킬 수가 있어요. 싣고 가니까 보병들을 일개 분대는.
그렇지만 방어력이라는 면에서 무게는 M10이든 무겁지만 기본적으로 모르겠어요. 브래들리는 RPG 옛날 거를 견뎌낼 수 있는지 기본은 RPG 차이가 굳이 있다면 그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래들리는 뭐 RPG도 여러 가지 개선형이 있으니까 이 정도 RPG까지 되는데 M10은 무게가 좀 더 나가고 전방에 장갑을 조금 더 두껍게 했으니까 RPG 개선형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최근 개발형까지는. 그렇지만 둘 다 대전차 미사일 이런 건 안 돼요. 예. 근데 그게 요즘에 주력이잖아요. 그리고 전차의 상부나 엔진 부위를 노리고 날라오는 드론 같은 거 역시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방어력이라는 면에서는 M2 브래들리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화력이 좀 낮다? 대신에 보병을 싣고 다닐 수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자, 그러니 우리도 예전에 이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위에다가 105mm 포나 뭐 이런 걸 올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제가 추정컨대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는 전장을 한반도와 그 인근으로 국한시켜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장을 루비이기 때문에 화물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모든 병력들을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로 전 지역에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국경선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령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이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차라는 컨셉이 필요해요. 수송기로 갖고 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굳이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가까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 것 같거든요. 이 K1 전차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보병 사단에 있고 보병 군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특화시켜서 쓰겠다. 그런 용도로. 그리고 우리는 병력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냥 탱크가 그냥 가도 돼요. 금방 작전 지역까지. 우리 작은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기갑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필요가 우리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가전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보병사단의 전차대대 그리고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있는 기갑 여단에 있는 K1은 계속 개량하되 시가전 전용으로 한다. 용을 위주로 한다. 즉 보병들과 같이 작전하는 것으로 한다. 이 무게가 50톤대 초반이잖아요. 105mm 포고. 그럼 같이 시가전에 오늘의 주제인 M10과 같이 넣으면 어디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얘가 훨씬 유리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K1, K2 이런 거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나올 때 RCWS 있죠. 예, 무인 기관포, 무인 총좌. 그걸 K1에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잖아요. 왜? 가까운 데서 저격병들이 쏠 수 있는 환경에 K1 전차가 더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웬만한 RPG는 다 버텨내죠. 예. 자, 그래서 전차로 개발된 자체하고 장갑차로 개발된 자체에다가 위에 포탑 얹은 거는 방어력이 천지 차이죠. 기동력도 비교가 안 되죠. 밀어붙이는 힘도. 이거 800마력, 이건 한 1200마력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게 했고, 그 외에 우리 직사화기로, 이게 보병 사단에 다 배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는 차량용 자주포는 보병 여단이죠. 105mm 차량용 자주포. 이거 훈련을 뛰는 거, 여러분 한번 그림이나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가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약간의 돌출된 부위에 직사로 시가전을 간접 지원하는 모습들이 훈련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직사로서.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보병 사단에 보니까 30mm 샤르전 대공포를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랑 같이 묶어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30mm 대공포가 대공 표적을 상대할 필요가 없을 때는 현궁과 함께 지상 타격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가끔 2차 세계대전 때 필름을 보면은 독일 군들이 뭐 한 30mm 포 또는 40mm 포를
지상 화력 지원용으로, 직사 지원용으로 쓰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예. 자, 우리는 상당히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보병 사단이 앞에 전차가 앞장서고 또 전차가 이렇게 돌입하기 전에는 차주용 자주포가 국사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압을 하고, 또 전차가 제가 코앞에 같이 갔을 때는 전차의 시야에 안 보이지만 그 뒷선에서는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주용 자주포가 지원 사격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사로 가까이서 수킬로미터 앞에서, 또는 30mm 차주용 대공포가 더 가까이서 제압을 한다. 탱크의 생존성을 급격히 올리고 보병들의 전투 효율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빡세게 우리 지형에 맞게 이렇게 고민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 여건이 미국의 M10 지금 부커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지만 부커는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이 떠나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러시아가 이것도 지금 배치 중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수륙 양용 장갑차, 화력 지원용, 또 공수부대 지원용, 이런 용어로 최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프루트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8톤이에요, 18톤. 그래서 이거는 수송기에서 공중에서 낙하돼요. 즉 이거는 정말로 시베리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도로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 곳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들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고 이 장갑 이 그림 속에 보니 자주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자주포도 같이 투어가 돼요. 바로 화력 지원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18톤이나 되는 차에다가 여기도 125mm 저반동포를 달았는데, 왜 125mm를 넣겠습니까? 장갑은 뭐 이거는 거의 기관 총탄 막아내는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저 기갑 세력하고 맞붙으면은 바로 사망이에요. 그거는 오늘의 주제인 M10 부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42톤이긴 하지만 즉 주력 전차랑 맞닥뜨리면 바로 그냥 사망이죠. 자, 그래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먼저 본 경우에 먼저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력 전차를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런 경전차나 공수전차는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먼저 발각되면 난 가는 거예요. 서로 총을 똑같이 꺼내면 안 되는 거죠. 대신 먼저 발견했을 때, 내가 먼저 쐈을 때는 적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25mm 포가 된 거예요. 이게 무리해서 자동장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이 3명이에요. 자, 방어력이 약한 차체예요. 거기서 성문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것은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120mm 포도 아니고, 포탄도 좋은 게 개발되어 있는 120mm 포도 아니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러면 저 반동포를 105mm에 만들었느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 105mm냐? 120mm로 하면 될 텐데. 그들 말로도 적 전차를 상대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왜 적의 세대까지, 적 전차가 3세대면 격파가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4세대 이상부터는 격파가 안 되고, 전면 장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 그들이 말하는 밀림을 예를 들어 봅시다. 뭐 러시아의 시베리아랑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늪지대도 많고, 호수도 많고, 연못도 많고, 강도 많고, 도하 능력이 엄청 중요한 곳이에요. 도하 능력이. 근데 42톤 갖고는 도하 안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K-21 장갑차가, 보병 전투 장갑차가 왜 25톤에 묶여 있는지. 그게 그 정도 크기에서 도하 가능한 무게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서 뭐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중량, 시골 다리 같은 데 보면 적혀져 있죠. 뭐 40톤, 50톤. 그 정도 차이를 M1 에이브람 전차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거리나 오지에서 기동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속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가전에 쓰고 밀림에서 쓰려면은 저격병들하는 쉬운 먹잇감이 돼요. 가까운 거리에서 적이 은폐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M10 부커는 RCWS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가전이나 그런 데서 보병들을 앞장서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저 RPG나 저기 뭐 대전차 미사일들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요. 그러면 장갑으로 막을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없지요. 예. 우리도 지금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위해서 능동 방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헬리콥터가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회피하는 용으로 쓰는 DIRCM까지 채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장갑이 약한 그들에게는 최고예요. 네. 그래서 이 부크를 이런 데 밀어 넣을 거면은 무게를 적당히 줄이고, 그래서 수륙 양용으로 만들고, RCWS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능동 방호 시스템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향후 가능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무게가 무거워지고 지금도 엄청 비싸요. M1 에이브람 전차보다 비싸요. 더 비싸질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볼게요. 자, 기동성이라는 부분에서 42톤인데 이게 지금 C-17, C-17 수송기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주력 수송기죠. 이게 70몇 톤까지 아마 실어 나르는가 그럴 거예요. 이게 M1 전차인데, M10 지금 부크는 2대를 실는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저 공수부대나 기동 타격대를 어떤 보병 여단을 먼저 보낸다 했을 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전차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기존 이런 이제 뭐랄까 기동 타격대 역할로 쓰이는 부대에는 지금 현재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대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C-17 이거는 대형 수송기란 말이에요. 요거 밑에 있는 비행기들은 이게 이제 C-130 같은 경우인데, 그럼 2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적재 중량이. 그러면 그게 실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넘사벽인 게 이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초기분 126대, 어디 보니까 최대 500대까지 배치 가능하다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 같고, 현재 126대 계약이 된 것 같아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초기분인데, 이게 들어간 돈이 계약 금액이 13억 9천만 달러예요. 네, 9천만 달러인데 한 대당 약간 1,300만 달러예요.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달러당 대당 170억 원이에요. 이 장갑차 한 대가. RCWS도 없어요. 네. 능동 방호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미 170억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줄어들겠다 하지만 지금 500대까지 넣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는 지금 아주 기본만 돼 있는데 이미 170억이에요.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미군이 이런 무기체계가 진짜 필요해서 바깥에서 쇼핑을 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레드백 같은 걸 산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겠죠. 거기다 포탄만 좀 센 걸 단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도 훨씬 저렴할 거예요. 이런 것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누구만 좋습니까? 어디에 쓸지도 지금 명확치도 않고. 그들이 설명한 작전 개념을 조금만 따져보더라도 너무나 빈 구석이 많은 건데. 예. 스트라이크랑 혹시 대체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기색이 있거든요. 스트라이커도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어요. 물론 기본 차는 해외에서 가져온 거지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뭐랄까 시장을 밀어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확 느껴지고, 그걸 미 군에서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군에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려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예. 조금 나쁜 의도가 느껴진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능동 방호 장치도가 들어가야 된다. 특히 장갑이 얇은 거에는 더더욱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 방호 장치를 보병 전투 장갑차용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기존에 물론 장갑도 최신형으로 계속 경량화하면서 방어력을 키우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하 능력, 수륙 양용 성능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상부 공격탄. 예. 그래서 적이 날 직격으로 쏘면은 철갑탄을 바로 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아무리 보병 전투장갑차의 장갑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게 주력 전차가 쏜 철갑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력 전차도 못 막는 것을. 예. 그래서 수륙 양용성은 지키는 선에서 그 외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장갑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보병 전투장갑차에 있어서는 그것은 능동 방호 시스템으로 하겠다. 레이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고가의 가격이 될 거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M10 부크에도 못 넣는 것 같거든요. 그걸 국산화시키면서 우리는 하겠다.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봐진다는 거죠. 러시아도 RCWS 넣었잖아요. 근접전을 하게 되면 상부에서 목을 내놓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아까 부커가 사람 이름을 땄다 했는데 한 부커는 옛날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이고 두 사람이에요. 또 다른 부커는 아마 이라크 전쟁 때 부커인 것 같은데 여기는 둘 다 훈장을 받은 병사들이에요. M은 에이브람 전차에서 상체를 내놓고 기관총을 사격하다가 저게 총격에 희생된 병사의 이름이에요. 그때 RCWS만 있었으면 그 사람 희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땄으면서 정작 그 차에는 RCWS가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차량 전체가 약간 모순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자, 길어져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전에 썼던 건데 우리 과제 제안 요청서 보면 2022년 10월 작년에 나왔던 건데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K21의 후속이다 이래 볼 수 있겠고 이때 개발되면은 당연히 우리 전차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겠죠. K1 전차, K2 그리고 향후 나올 K3까지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 방호 기술 요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26년까지 개발하게 돼 있어요. 400억 들여서 360억 들여서 위협체 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한다. 이것도 다층 방호 시스템을 한다는 거예요. 다층 방호. 자, 보면은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 얘기 들어 있어요. 이거 뭐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지상용 지향성 방해 기술 뭡니까? DIRCM이죠. 원래 헬기용으로 개발됐던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대전차 미사일. 그죠? 예. 앞에 그게 뭐 레이저 추적기를 가지고 있던 적외선 추적기를 가지고 있던 죄송합니다. 레이저 유도로가 되든지 간에 또는 적외선 추적기를 달고 있든지 간에 그걸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상부 공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는 하나 개발을 하면은 우리 기갑 세력이 전차가 뭐 1,몇백 대 그리고 장갑차도 상당량 수천 대는 될 거예요 아마. 또 다른데 우리가 국산화시켜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면 다른 유사한 기갑 장비에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위협이니까 지금은 물론 RPG부터 대공 미사일까지. 지금 러시아의 주장을 보면은 철갑탄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막는다는 게 아니고 탄두의 방향을 뒤튼다는 부분이 있죠. 파괴력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봐서 우리 보병 전투 장갑차에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탄의 위력을 떨어뜨리더라도 피해는 피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 거는 뭐 주력 전차에는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이런 기술이 일반화되면 능동 방어가 향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차끼리 서로 격돌할 때는 철갑탄이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자, 이런데도 미국은 전혀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았다. 보병들한테 날라오는 탄을 대신 막아주고 적의 화력에서 밀릴 때 적의 화력을 제압해주는 용도, 제일 앞서서 그 아주 떨어진 지역에서 뭐 공군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뒤에 포병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일 앞서서 나가야 되는 차량인데 너무나 어중간하다. 이런 것도 붙여주지 않고 심지어 RCWS도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도 이야기가 나왔던 K21의 105mm 뭐 저반동포 이런 컨셉인데 이래 되면 아마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포탑이 올라가는 만큼. 그래서 현재 25톤인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수상 주행이.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K1 전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식으로 보병들의 화력 지원을 하자. 우리는 저 멀리 갑자기 뭐 병력 몇천 명을 공수 여단을 갖다가 뭐 비행기 태워서 10시간씩 날아가서 배치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름했다고 봐지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그 GLDS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지금 M2 브래들리 장갑차 대체하는 사업 이게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장이 훨씬 커요. 지금 B10 부커보다. 이건 뭐 몇백 대지만 그건 몇천 대거든요. 예, 10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10배까지는 10배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지금 M1 에이브람 전차량의 호환성, 뭐 그게 장비의 호환성이라는 부분도 있겠고 친숙해진다는 호환성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엔진하고 뭐 서스펜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M2 브래들리 경쟁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점 효과를 노리고 거기에 대한 씨를 심은 게 아닌가. 점핑보드로서. 그리고 또 애매한 설정을 좀 해놓은 거 아닌가.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향후에. 그럼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기동성은 더 떨어지고, 기존에 이미 대당 170억인데 200억도 넘어가겠다. 네, 우리 K2 전차보다 뭐 2배씩이나 비싸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